불확실한 시장의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1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국내 증시에 일단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글쎄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CNN 나와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은 이미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늘 국내 증시 종가 보니까 양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나스닥 선물도 1% 이상 네.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S&P 선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네. 영향이 없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그에 반해서는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얘기하실 때 빠지긴 빠질 거다. 그러면 1~2% 정도 빠질 건데 그때 사면 항상 벌더라. 그래서 떨어지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제일 많았어서 네. 그 레인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진짜 지나고 보면 오늘이 또 다시 한번 단기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만큼 오늘 저희 머니쇼 플러스 보시면서 다양한 대응책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예. 이제 쭉 방송을 하시면서 쭉 2시간 쫙 보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딱 나가셨다가 지금 탁 들어오셨는데 그 한국 시장이 그때 아침보다는 더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훨씬 더 내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 임팩트가 얼마나 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소장님의 견해를 의견을 네.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도 또 주말에 또 뭐 1시간짜리 뭐 라이브 영상까지도 올리셨던데 강 대표님도 저도 일부러 봤죠.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대다수 오히려 굳이 많은 쪽은 별일 아니야. 네. 2011년에 그 S&P가 처음으로 강등했을 때 그때가 그때야 그죠. 뭐 충격이었지만 그때는 또 유로존 재정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랬지만 그런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영상 몇 개 보고는 그런가 보다 뭐 그만하지 싶었는데 지금은 오늘 우리 장이 그래도 또 아시아 장에서 조금 더 안 좋은 편이고 네. 네.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개장 전 뉴욕 시장 흐름은 주말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걸 갖다가 뭐 좋은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죠. 무리가 있다 이거죠. 예. 그뭐 영어 회화 익숙지 않을 때 식당 가면은 그 원주민 내지는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음식 맛있냐 하면은 그냥 나빼드 하더라고요. 나빼드는 나쁘지 않다 정도인데 그걸 갖다가 나빼드는 꽤나 후한 점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낙굿은 아니죠 이게. 그렇죠. 그죠? 미국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했던 4월 2일을 자꾸 이제 기점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2월 1일부터 한번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2월 1일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25% 이제 관세를 부과했던 그때 이후로 이제 시장은 관세 뭐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4월 2일의 상호관세뿐만 아니고 2월 1일에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까지 후들겨 팼던 그 당시의 충격을 거의 다 회복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무렵이거든요. 이 무렵이 2월 1일인데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S&P 500. S&P 500 거의 다 왔고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스톡스도 여기가 1월 말이니까 2월 초 뭐 이러고 있는데 거의 다 왔죠.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말 2월 초 이랬는데 여기 오늘 조금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중국 쪽은 홍콩 항생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금 여기서 다들 하는 가지 믿음은 설마 이 선 지금 각 지수마다 꺼놓은 4월 7일 날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저점끼리 연결한 선, 저 선까지 무너뜨릴 정도의 악재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어떤 나름의 뭐 그런 분위기, 거기에 형성됐는데 또 하나 이거죠. 그 다음에 채권 쪽입니다. 네. 채권 쪽에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보다도 미국하고 일본은 이거 초장기물 한번 보시죠. 30년물.
30년물 지금 5%입니다. 아, 국채 수익률이요. 예, 이게 지금 금년에 한번 찍었던 1월 초에 한번 찍었던 5%를 다시 트라이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일본 JGB, 일본 30년물은 10년물보다 더 급한데 얘도 지금 거의 3%예요. 그리고 이 올라오는 속도가 이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유럽 쪽은 10년물로 보시면은 이때 이게 부쩍 한번 뛰었던 이거는 그거고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악관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네. 독일에서 우리 뭐 재정 준칙을 풀겠다. 풀더라도 네. 국방 하겠다니까 또 찍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미국채 10년물하고 독일 10년물을 보니까 미국채는 막 뛰고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미국 팔아서 독일 가는구만 이 소리도 나왔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이었고 뭐 영국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절대 레벨을 보시죠. 절대 레벨 보시면 지금 미국은 10년물이 이제 4.5%라고 하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걸 갖다 자꾸 건드리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5%입니다. 뭐 30년물. 남들 뭐 4.5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독일의 2.6, 뭐 영국의 4. 이거 비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돈 묻어둬서 끝까지 캐리로 가면은 그래도 제일 이자 많이 주는 게 미국인데. 이거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채를 이제 던지는 상황으로 오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고민스러우나 현재 봐서는 요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not good.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이제 선물 흐름이 이렇고 금도 살짝 빠지고 비트코인은 뭐 이제 거의 여기서 더 가나 마는데 비트코인은 뭐 죽었다 깨도 저는 설명이 안 되고 사후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왜 가는지 왜 빠지는지 모르는 그런 그거니까 그렇다 치고 비트코인보다는 진짜 공부해야 될 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요즘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하고 미국 국채하고 엮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엮어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1달러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 뭐 이렇게 등가로 해서 가는 요 코인으로 뭘 자꾸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막 설명 들으면서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어렵네요. 어렵고 아, 소장님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부 중이시라고요? 예, 뭐 정면잉크가 비웃으셔도 돼요. 아니요. 저는 비웃는 게 아니라 아니 소장님이 원래 그런 약간 뭔가 이제 가상자산이라든지 예. 그런 쪽은 약간 펀더멘탈을 측정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뷰를 갖고 보수적인 계시잖아요. 뷰를 갖고 있었는데 예. 이쪽은 뭔가를 자꾸 아니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별다른 게 아니라 펀드랑 똑같아요. 예. 그 안에 그냥 미국 국채를 넣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미국 국채 펀드, 미국 국채 스테이블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서 네, 그럼 펀더멘털이 분석이 되죠. 비이클이에요, 비이클. 비니까 예, 비이클. 뭐 SPC를 만들던 펀드를 만들던 ETF를 만들던 그 안에 국채를 넣어놨으면은 넣어놓고 그걸 코인이라고 우겨서 파는 거죠. 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래 얘는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뭔가 자산이 일단 담보가 있어요. 있는 예. 거예요. 담보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없죠. 비롯해서 나머지 이 알트코인들은 없죠.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믿음.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신용등급의 강등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갖다가 이제 빚을 갖다가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냥 막 문자 그대로 신용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미국? 오늘 아침에 뭐 저기 글로벌 비즈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라가르드가 아주 대놓고 미국을 갖다가 조롱을 하던데요. 유로화가 지금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거는 직관에 반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금리 차를 보나 경제 펀더멘털을 보나 뭐를 봐서 유로가 강해질 이유가 없는데 유로가 왜 강한가? 이거는 결국 시장이 미국의 정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과 벌써 신용을 잃었다 하는 그 표현이죠. 그렇게 본다면 신용등급 강등은 그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과연 어디까지 시장이 조정의 빌미로 삼는가 하는 것과 또 저는 또 차티스트로서 오늘 또 하나 느낀 게 진짜 궁금했는 게 그 4월 2일을 넘어서 2월 1일에 거기까지도 다 돌고 돌아 원위치하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펀더멘털 보자 했는데 소비자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아주 안 좋고 네, 맞아요. 무슨 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1년 후가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와도 모른 척하면서 그냥 계속 가자고 했던 시장이라서 여기서 들어간다고 이 과매수 상태에서 숨 고르기도 안 하고 했더니만 적절할 때 재료가 하나 나와주네요.
그냥은 못 가. 조금은 정리하고 가.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조정의 빌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조정의 빌미 정도로 봐야겠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저기 어쨌거나 저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일단 그 각각 포스트를 맡고 있는 특히 베센트 장관 같은 네. 경우가 워낙에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뭐 CNN이나 MBC 이런 등등이 이제 급하게 이제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 인터뷰를 갖다 여기저기서 하면서 이 제시하는 논리가 이렇게 시장이 그냥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겠더라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뭐 우리가 뭐 펀더멘털 실적 뭐 이렇게 따집니다만 시장의 큰 굵직굵직한 물줄기를 바꾸는 거는 결국 정책이었고 규제였고 그렇죠. 그런 건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그거 아니면은 돈줄을 쬐든가 돈줄을 풀든가 돈을 풀든지 아니면 뭔가 시장이 좀 버거워하는 없애줬으면 하는 요 규제만이라도 없애주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하는 그래? 그럼 그 규제 없애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넘어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또 회자되는 게 SLR입니다. 네. SLR인데 뉴스의 흐름 보시면은 2021년에 지금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에 이때는 뭐냐 하면은 SLR 이쪽에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SLR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요거. 즉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그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수식 자체가 분모는 그 은행들이 토탈 레버리지 엑스포저, 여기는 무슨 미국 국채를 사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파생 상품에 투자한 것까지 해서 전부 이 익스포저를 토탈 투자한 거 분에 여기서 이제 티어 1 캐피탈, 뭐 티어 1, 티어 2는 우리 대충 그 정도 그런 어떤 기준이 있더라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체계적 위험이 있는 은행들 뭐 해서 자기들 해서 또 한 5%는 지켜라. 즉 자본을 지켜라. 이쪽이 많으면은 투자가 많았으면 그만큼 자본도 튼튼해야 되고 자본이 적으면 막 레버리지성의 투자를 좀 줄여야 하는 요건데 요걸 갖다가 그때 4년 전만 하더라도 강화하면서 그때 살짝 시장이 쫄았거든요. 그러면은 JP 모건만 하더라도 거기서 털어내야 되는 하다못해 국채라도 좀 줄여야 되는 분모를 줄여야 네. 되는 그래서 던져야 되는 게 이만큼이다. 그러면 금리 오르는데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SLR인데 이게 지금 한 달 전부터 JP 모건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SLR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은행들이 좀 더 이 미국채 수요가 줄어든 걸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랬더니만 딱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했고 결국은 어떻게? 이제 한 사흘 전부터 지난 주말부터 미국 당국이 은행 자본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살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이 정도의 이게 과연 필살기로 시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필살기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적어도 뭐 시간 벌기 내지는 시장의 추락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미 정부가 지금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베센트가 자기네는 이제 분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GDP를 키우겠다. 예, 근데 그건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중동 가가지고 왕창 수주 딜을 달러? 따왔죠. 수주 따가지고 밑에를 빨리 GDP를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10년 이렇게 걸치는 거고 그러려면 당장 급한 거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고. 금리를 인하해야 예. 되는 거고. 예. 그러니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행정부 쪽, 백악관 쪽 이쪽은 아빠라 생각하고 좀 연준은 엄마로 생각하면 옛날 옐런 때는 그 비유가 잘 통했는데 예. 그때 그런 비유들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이런 비유 옐런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연준을 엄마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애가 때를 쓰거나 네. 아니면 저 아빠한테 뒤지게 맞을 정도 되면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리기도 하는데 그게 부부간에 이 금슬이 좋을 때 얘기입니다. 여자 눈에 남편이 원수같이 보일 때는 자기 배 갈라난 애지만도 애도 밉다 그러거든요. 그 지금 시장이 막 징징 울고 뭐 해도 연준은 빈정상에서 해보니까
정확히- 어차피 내년에 이혼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파월. 파월. 어차피 내년에 이혼이니까 그냥 모르겠다. 암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까지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미스터 툴레이트에다가 무슨 뭐 바보에다가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연준 내에서 포스트 파워를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아싸 하겠지만 그러나 연준 조직원들이라면은 같이 모욕감을 느낄 만한데다가 특히 그 부분 며칠 전에 했던 그 서플라이 쇼 이 부분은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뭐 옛날 캐묻은 대공황 시절의 뭐 경험까지도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관세를 때리면은 그러면서 월마트 보고는 네가 그 관세 네가 다 먹어. 네가 남기던 마진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소비자한테 전가하려고 그래. 나 지켜볼 거야. 저는 오히려 그게 오늘 하락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럴 수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게 그렇게 뭐지 하는 거죠. 대통령이 내려와서 시진핑도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그게 말이 안 어떻게 되잖아요. 보면 라가르드가 말은 안 했겠지만 그게 요즘에 너희 미국이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원칙이 있고 법이 있고 우리가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식인데 그 이제 서플라이 쇼크가 꼭 코로나 때처럼 중국이 막혀서 중국이 히토리를 공급 안 해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서플라이 쇼크는 뭐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인플레이를 갖다가 오로지 기업들만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덤태기를 써야 될 것 같으면은 뻔한 거 아니에요. 생산 안 할 거 아니에요. 생산을 안 하든지 새로운 또 암시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암시장에서는 더 높게 되고 그 서플라이 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만들어봐야 남는 거 없는데 그러니 트럼프는 이나 해 이거고 연준은 이나 이전에 이 다소 무리해 보이는 그리고 거칠어 보이는 그리고 예측이 도저히 안 되는 관세 정책을 갖다가 철폐하든지 조금 더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잘 정교하게 가든지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니까 시장은 엄마 아빠가 막 저러는데 애가 불안하죠. 애가 시장이고.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지금 뭐 막 그래서 정고점 열자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 부양 안 되면 이머징 마켓 국가는 어차피 경기 부양 안 되면 환율 어차피 못 가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그것도 선진국 국가들끼리나 금리 차로 움직이는 거지. 네. 이머징 마켓은 국가가 좋아져야 강세가 되니까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룸은 좀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좀 밑으로 좀 봐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핫한 것 같아요. 4.5에 무조건 사야 된다. 5.0, 4.5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아니다. 더 가서 막 6, 7 간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이민 간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겠다. 5% 금리 나온다. 그러면 그냥 고정시켜 놓고 돈만 받아도 700만 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700만 불에다가 5% 이자만 받아도 7호 35, 1년에 35만 불씩 받을 수 있는데 아, 그 영주권 준다는 게 예, 700만 예, 불이었어요. 700만 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있으면 영주권 받고 35만 불씩 그냥 픽스 딱 하고서 1년에 35만 불이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살기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35만 불이면 뭐 뭐 뉴욕에서만 안 살면 그러면은 좀 이제 그 5%라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이제 높은 금리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예, 예. 살기에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예. 미국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려도 일리가 있고 네. 연준에 관세 갖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살살 하세요. 더 일리가 있고 한데 이걸 갖다가 좀 중국하고 미국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서로가 양보한 모습이잖아요. 누가 더 뭐 그거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모습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하고 연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것이다. 환호하면서 힘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폭락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폭락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저항을 갖다가 부러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추세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나 하모니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연준 의장과 대통령의 성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가장 핫했던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테마입니다. 세계 1위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 양계시설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닭고기 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되자 관련 종목들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니커 29.98%, 체리브로도 29.96%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하림도 25%대, 20%가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언급됐던 키워드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언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살펴보면 대명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이죠. 29.82%,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로서 강세 보였습니다. 9%대 강세 보이면서 57,000원에 SK 이터닉스도 13%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테마주들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참고로 메인마켓에서 바톤을 막 이어받은 애프터마켓은 정규장 대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보인 만큼 이 매수세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질지는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통 공룡 월마트부터 또 중국 대표 플랫폼 알리바바 그리고 GTA로 유명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까지 총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 분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국 대표 유통기업이죠. 월마트입니다. 현재 주가는 98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 목표 주가는 107달러 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마트는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미국 내 배송 네트워크 확대와 이커머스 성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3시간 내 근거리 배송은 전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2분기 매출만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영업이익과 EPS 전망은 언급하지 않아 시장은 조심스러운 눈치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주주 환원은 강화되고 있어서 증권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중국의 대표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현재 주가는 123달러 선에서 목표 주가는 159달러 선에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바바는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이익은 예상과 부합하면서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커머스 부문은 이구 환신 효과로 소비 회복이 이어졌고 광고와 수수료 수익의 증가로 매출 증가율은 12%까지 올라섰습니다. 클라우드는 계절적 요인으로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AI 수요 확산으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배달 등 로컬 서비스 사업은 여전히 적자 확대 우려가 있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단기적으로 실적 조정 압력은 있겠지만 AI와 커머스 성장세를 감안하면 조정 시 점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글로벌 게임사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입니다. 현재 주가는 226달러 선에 목표 주가는 230달러 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크투는 신작 IP와 기존 게임의 반복 매출로 분기 가이던스 충족했지만 순매출과 이익은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았던 GTA6 출시 일정이 올해 가을에서 내년 5월로 연기된 것이 주가 모멘텀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는 EPS 마이너스 21달러 수준의 손실을 기록했고 높은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두 번째 트레일러가 하루 만에 4억 7,5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IP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증권사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되 중장기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오늘 밤 뉴욕 증시 종목 대응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트였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증시의 스타였던 2차 전지 섹터. 하지만 지금은 성장도나 우려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축소 논란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다시 반등의 신호는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일 핫했던 2차 전지가 이제 거의 캐즘을 맞고 그다음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반등할 기미가 없는 건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섹터 자체가. 주가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핫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 하반기 때부터 거의 4분기 때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반등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더 나빠질 건 없다가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더 나빠질 거 없다의 기준은 사실 트럼프 정부가 취임 이후에 저희 뭐 관세라든지 IRA 정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정책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나올 만한 내용들은 많이 나왔고 또 저희 생각보다는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세에 대한 부분도 협상에 의해서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IRA 정책 같은 경우에도 EV 보조금 제외하고 AMPC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축소 원래 시장에서는 폐지까지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단계적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등 모멘텀이 되려면 이 이후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결국엔 섹터가 가게 될 텐데 우선은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방산 등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런 섹터들이 워낙 수급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빈집이다라는 측면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026년에 이제 인기 EV 신차 출시가 좀 많습니다. 2025년에는 사실 저희 신차 출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배터리 쪽 이제 가동률이 조금 올라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등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AMPC라는 게 보조금 주는 거죠. 그렇죠. 생산자 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세액공제라는 게 자기가 팔면 판 거에서 세금 난 걸 돌려주는 거니까 매출이 좋아져야만 수익이 나는 거죠. 그건 소비자 세액 소비자. 공제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EV 쪽 IRA 보조금, 보조금. 그러니까 소비자 세액 공제는 된 폐지고요. 거고. 2027년부터 그리고 이제 생산자 세액 공제라고 해서 네. 저희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 북미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가동률이 이제 올라갔을 때 그만큼에 대한 이제 세액 공제를 좀 해주는 판매하고는 부분이 상관없이 있습니다. 만든 것만큼 그렇죠. 가동률에 가동률에 따라서. 맞춰서 네네.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세액공제라 그러면은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게만 해주는 거잖아요. 가동률만큼 킬로와트당 한 35불 정도, 35불에서 이제는 모듈까지 합치면 45불 정도를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네. 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네, 세액 맞습니다. 공제가 아니라 돈을 주는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공제라고 그래서 저는 뭔가 돈을 낸 다음에 낼 돈인데 안 내게 해주는 게 공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공제인데 왜 자꾸 보조금을 준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헷갈렸던 게 있어서 네네. 여쭤본 건데 일단 돈을 주는 거다. 생산한 만큼 돈을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매출이 늘어나면 무조건 돈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의 BYD를 비롯해서 전기차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2차 전지 쪽도 지금 중국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안 좋은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부터 저희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EV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 레인지 전체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3사가 좀 많이 국내 3사의 배터리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2024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EV 스탠다드 레인지 쪽은 CATL과 같은 야. 중국 기업들로 좀 많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점유율을 좀 빼앗기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의 또 한 가지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산업적인 측면으로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이제 롱레인지 쪽의 3원계 배터리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3원계 배터리 쪽이 가격이 조금 높고 그리고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도 조금 불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LFP 배터리가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는 부분들이
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제 주가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많이 좀 인지를 한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LFP 쪽이 EV 스탠다드 레인지 이상의 이제 롱 레인지 쪽까지 커버가 가능하느냐. 아직까지는 향후 2년 동안은 그게 좀 그 정도까지는 기술력이 올라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술 현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문제는 관세 전쟁을 계속하면 계속 미국이 중국을 막으면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는 없나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세를 올렸을 때 정말 단순하게 국내 배터리를 사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전기차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 부품과 배터리를 제외한 다양한 부품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의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한 80, 90% 정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올라갔을 경우에 정말 완제품적인 관세를 제외하고는 관세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 북미 쪽에 있는 OEM사들, EV OEM사들이 생산량을 줄여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를 올려서 차라리 EV 쪽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올라가게 될 네. 테니 오히려 EV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기차 생산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네. 앞서 그 배터리 쪽에서 이제 LFP하고 3원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LFP가 롱레인지까지 커버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LFP 쪽은 그러니까 리튬 인산 처리죠. 이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3원계 쪽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3원계 같은 경우는 앞서 화면에 그 NCM이라고 돼 있는 이게 3원계. 네, NCM, NCA 전부 다 3원계입니다. 그럼 이건 뭔가 조금 더 롱레인지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배터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타겟 자체가 타겟 롱레인지와 프리미엄 EV 시장을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LFP라는 배터리 자체가 EV 스탠다드 레인지 주행거리조차도 커버를 못했었기 때문에 네. 2023년까지는 거의 적용되는 차량이 많지 않았었다가 이제 CATL 중심으로 해서 킬로그램당 210와트시 정도면 우리나라 주행거리 기준으로 한 410km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스탠다드 레인지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죠. 그래서 기술력이 거기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저희 롱레인지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480km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네, 원래는 2024년에 CATL이 460km 이상짜리를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롱레인지까지는 커버하지 못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얘기로 돌아가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에다 공장도 짓고 인도네시아에다 양극재 법인도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찍었다고 해야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이 그 양극재 시장을 그러니까 이사전지 관련 기업으로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투자를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유럽 쪽 수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유럽 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좀 계획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놀릴 수는 없는 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이제 가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이로 인해서 좀 실적 성장이 있으려면은 유럽 쪽에 추가 고객사들을 얼마나 확보를 해서 가동률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 건가요? 그로스가 있는 건가요? 2024년 대비해서는 2025년에 좀 올라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해즘 현상이 유럽 중심으로 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EV 침투율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중국 다음으로 한 24% 정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캐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됐고요.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좀 그로스가 나오는 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재고가 소진이 되고 신규 가동률이 올라오기에는 수요적인 부분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2차 전자면 이제 셀 업체가 있고 이제 소재 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음극재, 양극재 쪽. 그러면 이제 셀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음극재, 양극재면 이제 뭐 LNF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이 더 앞으로 조금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쪽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음극재 쪽은 정말 신규 실리콘 음극재 쪽 제외하고는 양극재 쪽이 먼저 돌아서야 음극재가 돌아서고요. 양극재 쪽. 뭐 흑연 위주의 음극할 물질 기준으로 보신다면 우리나라에는 포스코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사실. 아예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둘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네. 셀 메이커들이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양극재 기업들이 먼저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극재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흑연을 제외한 신규 기술로 계속 성장성을 가져오는 특수 소재, 실리콘 소재 쪽으로 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업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어디가 뭐 더 빠른 실적 개선이 있느냐 이게 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셀 3사 중에서 어떤 고객사를 들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2026년에 유럽 가동률부터 북미 가동률까지 가장 3사 중에서는 제일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인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서플라이 체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라 하면은 뭐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LNF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이제 북미 주요 고객사가 메인 고객사기 때문에 그쪽 수요가 조금 올라와줘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수요가 좋은 흐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가동률이 좀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 보시면은 그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음극재 쪽, 특수 소재 쪽은 여전히 실리콘 음극재가 올라오면 CNT 도전제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수요의 둔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아마도 향후 2, 3년간은 계속 성장성이 좀 나올 만한 소재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이제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반감기 효과가 온다, 강세장 시작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인 관련해서 뭐 할 때 뵀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됐고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비트코인 말고도 최근 들어 또 ETF 이더리움 관련해서 갑자기 급등도 하고 그리고 알트는 또 버려라 뭐 이런 말도 계속 있고 2.5 코인도 있고 너무 복잡해졌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코인에서의 추세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은지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딱 중심을 잡고 그 주변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핀테크 또는 혁신, 금융 선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주목할 만한 키워드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비트코인 위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올라오면서 USDT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USDT도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유통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꼽자면 네트워크 경쟁이다. 이렇게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다음에 네트워크 경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경쟁이라고 하시면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지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2021년 불장 때
NFT나 네. 그리고 디파이, 뭐 그때 무브 투 원 같은 것도 유행했었고 메타버스, 웹3 이렇게 이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이 앞으로 성행할 거다라고 했던 기저에는 결국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더리움 다음에 나온 제3세대 블록체인들이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좋다. 이게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때 2021년 불장이 끝나고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부분 이 키워드들은 다 이제 종말되다시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또는 밈코인 이 두 가지 코인이 지금 2024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가장 핫한 암호화폐들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뭐 이런 기타 등등 블록체인들에서 발행이 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기능 자체가 없었죠, 원래는. 하지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나 사용성을 찾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량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유통되어야 좋다라는 인식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트론과 그리고 솔라나나 이런 블록체인들은 과연 이 진짜 달러화가 사실상 유통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전하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안전성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통 그렇게 라이트닝 이제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서 돌아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코인들이나 재단들은 수익 모델이 뭐예요? 미국의 햄버거 매장 중에요.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 390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 꽤 큰 프랜차이즈인데 이번에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전 매장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장 입장에선 좋은 게 뭐냐? 일단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차지백 이슈, 그다음에 신용카드 디폴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즉 즉시 결제가 되고 세틀먼트가 바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능을 담은 지갑사들, 이제 결제사들이죠. 이 결제사들은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마케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 수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암호화폐이고요. 뭐 추산컨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장 큰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죠. 비트코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을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그 말과 기능만으로도 이 앱의 사용자들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좋죠.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당연히 부담되는 거 이제 필요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스테이크 앤 쉐이크에 그 결제를 가능하게 해준 스피드 월렛이라는 결제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왜 가능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한테는 또 혜택이 되죠.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 지난해 4월 달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불장이 온다. 그때 많이들 관심 갖고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욱더 이제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사이 좀 변동성이 크고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10만 2천 달러 넘어선 상황인데 또 반감기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 4월 달에 반감기를 한번 지났고 네. 비트코인의 일간 발행량이죠. 900 비트코인에서 450 비트코인으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희소해졌고 보통은 이렇게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향후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 오고는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즉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사이클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반감기를 전후로 2년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 해서 4년 주기 사이클인데 이제 그 사이클대로라면 2025년 연말은 사이클의 마무리,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지나면 그러면은 예전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또 무너지고 알트코인 가격들은 더 크게 무너지고 한 2년 정도의 긴 윈터 및 횡보 기간을 거치다가 다시 이제 2년 상승기로 가게 되는 건데요. 네. 이번에 비트코인 그 반감기가 작년 4월 달에 지나기 전에 네. 한 번 신고점을 비트코인이 달성을 했었어요. 네. 7만 4천 불까지 올랐었죠. 그 다음에 무너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1월 달에 다시 2025년 1월 달에 10만 9천 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네. 두 번의 신고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 전 사이클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 신고점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매일매일이 신고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매일매일 신고가여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너무 해피한 매일매일 신고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전 세 번의 사이클에서는 항상 그게 반복됐었죠. 그래서 적어도 며칠간은 9일에서 10일간은 비트코인 가격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가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는 게 기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네. 것만으로도 우리가 연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건 2.5 코인 얘기를 계속 2.5 웹 2.5, 3.0으로 가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2.5를 간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이랑 리플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 이제 되게 많이 움직이고 얘네들은 이제 금융기관들이랑 연합을 맺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러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웹 2.5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 3.0이냐 아니면 네. 2.0이냐. 중간에 걸치고 있다가 실패하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지난 1년간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계속해서 우하향해 오다가 네네. 이제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의 실패 원인은 웹 3.0을 표방하면서 확장성을 도모하다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빠지니까 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마케팅 표어를 내걸면서 이 비트코인처럼 점진적으로 발행량이 줄어드는 모델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 이더리움의 이 전송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는 게 비싸지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요. 이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 언더퍼폼하게 된 거거든요. 이것처럼 웹 2.5라는 단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플이 지금 이제 전통 금융권에 어떻게든 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 또는 아예 전통 금융권으로 흡수되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 전통 금융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굳이 리플의 레저라는 그 망을 사용해서 해외 송금을 이 은행들은 해야만 하는가? 어떤 점이 좋길래? 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사업가 입장에서 퍼스트 프린시플을 항상 생각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 별로 없어요. 리플 레저를 사용하면 은행들한테 좋은 거는 대가로 받는 XRP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XRP 레저라고 하는 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 뭐 스위프트망을 대체한다. 그렇죠. 그런 뭐 전통 금융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송금의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굳이 리플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또 나오죠. 이 대체된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라이트닝 비트코인으로 다 가능해진 건가요, 이미? 그렇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송금에 사용하거나 결제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가능해졌는데 아직까지 채택이 이제 더딘 거죠. 사실 리플이라는 회사가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면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사용성을 스스로 넓혀나가는 모델이 가능하고 비트코인은 회사가 없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자가 없이 자연 채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리고 더딘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네, 이런 저도 처음 들어요. 스테이크 앤 쉐이크 같은 게 네. 지금 결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는 보면 그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제 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도 비트코인도 많이들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올 연말에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더 간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올해-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니까요. 예. 저는 근데 꼭 올해 연말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 네네. 기존 사이클들과 똑같이 흘러간다면 올해 연말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상황을 사실 놓고 보면은 지난 15년의 비트코인 역사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았던 적이 비트코인이 없었어요. 항상 기준금리 인하기 또는 양적 완화기에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맞이했지 네. 지금처럼 긴축 재정, 뭐 기준금리 올라가는 상황,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을 비트코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갈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 네. 즉 사이클론에 너무 빠지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연장될 수 있어요. 사이클이 오히려 연장되어서 2026년까지도 뭐 완전히 큰 상승이 나오지 않다가 네. 이제 26년 돼서 그런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2025년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비트코인은 결국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쯤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원래 3배였는데 요즘 한 2배쯤으로 바뀐 것 같아요. 나스닥이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아직은 더 크기 때문에 네. 결국 유동성의 함수예요.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동성 시장이 많이 풀려서 위험 자산, 리스크 온 모드가 들어와야 그러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인식 자체도 좀 많이 바뀌어야지 대표님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진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네. 그 파산하기 5일 전부터 S&P 500 지수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연준이 바로 패키지를 발표해서 어느 정도 복구되긴 했지만 S&P 500 지수는 점진적으로 빠졌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제 이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는 아주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스위치될 그렇죠. 수 있는 예.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처음에는 평소에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상황이 엄중해지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나오면 이게 갑자기 리스크 오프, 네. 안전자산으로서 갑자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굉장히 심했던 때고 경기 침체까지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10년 동안 한마디로 우하향시킨 한 데케이드였습니다. 이때는 S&P 500 지수는 연평균 3~4%밖에 오르지 못했고요. 금 가격이 30%가 올랐습니다. 매년. 네. 이때 금과 S&P 500은 완전히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결판이 나버린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번지면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금이랑 비슷한 거다 이거. 예.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제 금과 같이 더 동행하는 모습으로 변환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예. 법인이나 이런 쪽 레귤레이션, 규제를 풀어줘야지. 아직도 은행 가면 코인 한다 그러면은 법인들 다 범죄자 취급하고 계좌도 안 열어주거든요. 이런 거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언제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부터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떻게 개장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뭐 선물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출발 자체는 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만 글쎄요 또 장중에 뭐 트럼프라든지 베센트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에 따라서도 또 급변하는 게 시장이니까요. 요즘은 개인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샀으니까 오르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